앞으로 2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이 저녁 9시로 단축됩니다. 이르면 9월 말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드는 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등 투쟁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야당 의원으로 계산해 여야 수기 과정을 건너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고발했던 이재명 지사가 경기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떡볶이 먹방 촬영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과도한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을 짓고 용적률을 높이는 소셜 믹스 혜택을 본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세대는 분양 주민과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군 급식 부실 고발 사진이 또 올랐습니다. 제육덮밥의 고기는 35g뿐이었습니다. 기획포도 플랫폼 독과점의 그늘, 오늘은 배달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짚어봤습니다. 셀코리아를 이어온 외국인 투자자가 하락장을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2주 만에 3,0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은 1,200원을 위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강력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유종석 씨. 4단계에서 근근히 버텨오다 2주 더 연장돼 8주까지 늘어나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반토막이 나서 임대료도 못 낼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데 이번에 또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거하고 똑같은데. 이뿐 아니라 4단계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1시간 단축됩니다. 집단 감염의 3분의 1가량이 식당과 카페에 집중돼 방역을 강화했다는 설명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9시, 10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잘못 종식이 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해요. 하는데 그래도 합당한 어떤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목욕탕과 노래방 등 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2주에 한 번 선제 검사를 합니다. 다만 접종 인센티브는 일부 부활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식당과 카페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며 차량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유치원 순회 강사가 KF94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다는데도 이틀 만에 1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만 원생과 가족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7일 말하기 강사가 처음 확진된 뒤 이틀 만에 일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5곳에서 19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해당 강사는 역학조사에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20여 분씩 수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스크를 썼지만 수업 중 신체 접촉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다음 밀접 접촉이고 이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고 만지죠. 돌파 감염에 의한 집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의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34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24명은 백신 2차 접종자였습니다. 24명은 그 백신 접종했는 사람들, 2차까지 가 있는 사람들, 아스트라로 알고 있어요. 경기 화성의 장애인 복지시설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벌써 45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감염력이 커진 탓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지금의 방역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새로운 방역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를 전제로 일상을 이어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략입니다. 물론 치료약이 충분한 감기와는 비교할 수 없고 아직은 백신 접종률도 충분치 않아서 정부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면 9월 말쯤 새로운 전략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수두와 비슷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확진자와 1m 내에서 1분만 접촉해도 감염 위험이 있다는 영국 당국의 지침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유행 규모가 줄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때문에 2주마다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뚜렷하게 강화책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서 단시간 내에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위주의 위드 코로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도 중장기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제 조건은 접종 목표 달성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초를 전후로 1차 접종률은 70%, 접종 완료율은 5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확보와 접종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언제든지 동네 의원 가서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부도 방역 체계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제는 이미 백신 접종률이 100%에 가까운 나라들과 우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는 이유는 그리고 성공의 조건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와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이달 초 손흥민 선수의 골에 영국 관중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예. 거리두기, 마스크, 집합 금지 같은 방역 수칙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죠. 나라마다 위드 코로나의 기준은 다른데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맞습니다. 영국의 2차 접종률은 70%대로 알려진 반면 국내 2차 접종률은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을 기점으로 접종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위드 코로나 가능성을 언급했죠. 자, 그런데 최근 영국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영국의 경우 위드 코로나 선언 후 방역 빗장을 풀자 마침 확진자가 3만 명 정도로 급증했죠. 그렇다고 기존 백신이 변이를 막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화이자 접종 시 델타 변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79%, 입원 예방 효과는 96%라는 미 보건당국 연구 결과도 있죠. 코로나와 공존하려면 백신이 절대적이지만 문제는 기존 백신만 절대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 더 강력한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 때문이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거나 생존력이 우수한 변이들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을 미리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백신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일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두는 방역 정책으로도 보는데요. 이런 시각에선 이 방역과 의료 역량을 중증 환자들에 집중함으로써 치명률도 낮출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되면 아무런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환자 규모가 커지면 이에 따른 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 또한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장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 수도 있겠는데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당장은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어줄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진자가 늘게 돼 결국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병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거든요.
예, 저 역시 이제는 우리 방역 기조를 좀 바꿀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언론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의 최종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탈레반 점령군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의 조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직 공직자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논란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퇴임 후엔 재임 중 의혹에 대한 보도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청와대는 누가 특별히 수혜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란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다 뺐는데 뭘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도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법이라며 동조했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민주당이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밀어붙인 법안은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에만 상임위 3곳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제히 강행 처리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 조정이마저 범여권 의원을 배정하는 꼼수로 잇따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바 의회 독재 우려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탄소중립법을 밀어붙인 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법을 처리한 교육위원회까지 민주당은 각각 열린민주당 김의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변칙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정 의원이 정말 야당 의원입니까? 강민정 의원이 범여권 의원이고 법적으로 야당입니다. 야당.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3번의 안건조정위 가운데 8번을 친여 의원 알박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시절엔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는 제도라며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던 걸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날치기가 난무한 그것에 대한 여야의 반성 속에서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여당이 꼼수를 동원해 권력 유지를 위한 이념 편향적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최순실 관련 보도에는 경의를 보낸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킹 조국 보도를 거치면서 가짜뉴스 언론 개혁을 말하더니 결국 국내외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 단체들이 우려하는 언론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 퇴출을 내세워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는 또 법 적용 대상에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내로남불 언론중재법에 맞춰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외 언론단체의 우려에 귀를 닫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계산하는 꼼수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4년 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고 했고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엔 경의를 표한다고 했었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권의 태도가 달라진 건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보도.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부터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적이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주목받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치는 그런 매체의 중심으로 해서 법을 최순실 보도에 경의를 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황교익 씨가 오늘 오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보원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나 했더니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먹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으며 형사 고발까지 한 바 있어서 여야 모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와 함께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습니다. 맛있네요. 네. 떡볶이라기보다는 오뎅국이네요. 맛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컨셉의 이 영상이 촬영된 건 지난 6월 17일. 소방관이 순직하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난 날입니다. 실제로 영상 속 음식점 달력엔 17일로 표시돼 있고 이 지사의 손목시계와 벽걸이 시계는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각으로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15시간, 순직 소방관 고립 사실이 확인된 지 8시간 뒤입니다. 이 지사는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최초 화재 발생 20시간여 뒤인 다음 날 새벽 1시 32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해놓고 정작 본인은 화재 당시 먹방 유튜브를 찍으며 파안대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야당 후보들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 그런 것이라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다 뜻을 못 이루니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각종 설화와 당내 갈등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역시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에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 캠프 인사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비전 발표회에는 화합 차원에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소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지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걸 제외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 내내 공개 일정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에도 언급이 없었는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던 다음 주 비전 발표회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제원 캠프 총괄실장은 경선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발표회는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후보는 귀족노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 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대형 노조의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당대표가 주요 후보들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고 이 대표를 뽑은 게 오판이었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당의 대선 후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대표가 거센 내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 게시판엔 이준석 대표가 나가야 당이 산다, 강제 사퇴 운동을 벌이자는 식의 비판글이 하루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석동현 전 지검장은 이 대표를 뽑은 건 완전한 오판이었다며 정권교체 대의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통화 녹취록 공개 후 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지만 반갑습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만든 갈등의 책임에 대해 대변인이 사과한 건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SNS라든가 또는 너무 잦은 인터뷰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갈등은 봉합됐지만 오는 26일 출범하는 선관위원장 인선과 역선택 방지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병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단독 포착했는데 측근들은 신장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형 집행 정지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굴이 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탄 채 병원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덮고 있던 담요와 수영복 위에 걸쳤던 흰 가운은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은 지난달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서울구치소 재수감 과정에는 교정당국과 병원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깨와 허리, 등 통증 치료와 함께 신장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증 상황이고 신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상이 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형집행 정지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지휘하던 2019년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잘 치료받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한 것이라며 어깨와 허리 등 진료를 받았지만 신장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이른바 소셜 믹스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런데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혜택을 받은 뒤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누가 봐도 차이가 나도록 짓거나 이 아파트 경로당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 등의 입주민 차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셜 믹스가 불러온 갈등을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높이와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단지인데 마치 다른 단지인 것 같습니다. 고층은 분양동이고 저층은 이른바 임대동입니다. 편의시설은 어떨까? 분양동에 있는 시설은 시니어스 클럽이지만 임대동 밑은 경로당으로 이름부터 다릅니다. 여기는 딱 줄을 서서 내외 동네 이렇게 딱 차별화를 준 것 같아요.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정문 출입구 밖에 저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75%인 이른바 임대동입니다. 건물 높이도 확연히 낮고 색깔도 다릅니다. 나도 한 몇 개월 동안 거기가 25평이에요. 그래서 산다 거짓말도 쳤어요. 1단지와 2단지로 나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1단지는 분양 위주, 2단지는 임대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그나마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동이 있지만 임대는 저층에 배치했습니다. 편의시설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편의시설이 이쪽으로 뭐 스크램블 부장이니 헬스니 뭐니 이런 게 이쪽 1단지 지하에도 몰려 있어요. 사회계층 간 화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짓자는 소셜믹스. 현실은 노골적인 차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말만 소셜 믹스지 임대 세대를 차별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왜 이런 사태로 이어진 건지,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건지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1996세대에 이르는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300%였는데 장기 전세 주택을 짓기로 하고 336%까지 올리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대주택은 재건축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른바 소셜믹스 제도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지어서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가구를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시행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시행사가 정합니다. 한 동에 몰아넣기, 출입구 분리하기, 저층에 배치하기 등 노골적인 차별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의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비해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셜믹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계와 허가 단계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살 수 있게 섞어서. 아울러 임대 세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군 급식 부실을 고발하는 사진이 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가 한 줌도 안 되는 35g 정도의 돼지고기를 배식한 건데요. 삼겹살 1인분이 보통 150g이라면서 어린이집 식단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관련 TF가 만들어지고 당장에는 식단이 좋아지는데 불과 한두 달도 못 가는 게 우리 군인 건 아닌지 고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제1기갑여단 병사가 최근 6대전에 올린 저녁급식 사진입니다. 중화제육덮밥을 배식했는데 주 반찬인 돼지고기는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보자는 실제 배식받은 고기는 이보다 더 적었다며 더 달라고 하자 정량이 1인분에 35g이라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군에선 보통 제육덮밥에 최소 150g의 돼지고기를 주도록 정하는데 이 부대는 중화제육덮밥이라 이름을 바꾸고 35g만 배식한 겁니다. 부대 측은 신메뉴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 초 군 부실급식 사태 이후 TF까지 만든 국방부는 지난 6월 급식비 인상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으로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는 현행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국방부는 또 브런치, 샐러드바, 뷔페형 간편식, 셀프 조리 코너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장병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는 거는 거창하고
뭐 이런 고급 식단이 아니고 그냥 돼지김치볶음에 돼지고기라도 좀 넉넉히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상입니다. 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위해서 벽에 비밀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벌인 건데요. 한 달여 영업을 이어오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유리문을 부수고 지하 쇠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흥업소가 나옵니다. 테이블에는 안주와 술병 등 손님이 있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실내에는 종업원뿐입니다. 잠시 뒤 벽에 숨겨진 문이 열리자 손님과 여성 접객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다 있어 여기. 경찰이 들이닥치자 손님과 접객원을 비밀 공간으로 피신시켰던 겁니다. 경찰은 20분에 걸친 수색 끝에 벽으로 위장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틈이 보였나? 소파하고 다 치워라. 치워놓고 다시 정확히 두드려 보니까 안에 이제 빈 공간이니까. 적발된 업체는 이처럼 간판도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손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단속이 되는 것도 몰랐고.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며 한 달 가까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등 4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3일째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주민 불편이 큰데요. 이물질 유입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산시는 유해물질이 아니라면서 그냥 써도 된다고 해서 주민 불안을 키웠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수도꼭지 필터 속에 검은색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부엌에도 욕실에서도 수돗물마다 이물질이 나옵니다. 생수병에 담아보니 바닥에 검은 물체가 선명할 정도입니다. 점점 더 많아져갖고 전화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세대가 사는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수돗물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설치한 수돗물 필터인데 이렇게 안쪽에는 검은색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물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13일째 세수도 제대로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수를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못하니까 어느 대책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물질의 정체나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건물의 배관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면이. 안산시는 수질 검사 결과 유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돗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은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배달 플랫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무서운 기세로 커진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배달 앱인데 식당 주인들은 그냥 매장 영업하는 게 낫겠다는 푸념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에 광고비, 배달비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건데요. 실제 수익에서 얼마 차이를 보이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매장 장사는 접고 배달 주문만 받고 있는 자영업자 이모 씨. 주문은 늘었지만 벌이는 줄었습니다. 홀 위주로 장사할 때는 한 70%를 남겼는데 배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광고비, 수수료, 배달 대행 떼어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30%밖에 안 남는 거죠. 주문 한 건당 앱 수수료와 배달비가 최대 6,000원.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수중에 들어오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월 9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현재 앱 수수료와 배달비를 할인해준다고 하지만 단건 배달 경쟁은 배달기사 기근 현상까지 불러왔습니다. 그 앱책을 아예 등록을 안 쓰게 되면 가맹점으로 90% 이상씩 배달 앱으로 주문이거든요. 할인이 없는 부분이에요.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오롯이 책임졌던 주문 오류나 배달 지연 문제를 배달 앱도 공동 책임지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거기는 도저히 지금 시장 현장을 좀 못 쫓아가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배달 앱을 쓸 정도로 최근 6년간 이용자가 약 30배로 급증한 배달 앱. 적절한 정부 규제와 배달 앱 사업자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상황도 보시죠. 이 금융 플랫폼의 선두는 택시 플랫폼을 장악한 카카오입니다. 저렴한 대출 금리를 내세우면서 고객을 모았던 카카오가 지금은 시중은행보다 더 비싼 대출 이자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리를 높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금리를 믿은 고객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출범 닷새 만에 계좌 수 100만 개를 돌파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흥행몰이는 최저 연 2%대의 낮은 금리 덕이었습니다. 보통 은행보다 또 금리도 싸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보려고. 4년이 지난 지금 시중 은행보다 최대 0.6%포인트 저렴하던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되려 최대 0.76%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게 카카오뱅크의 주장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 확대와 가계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배달, 숙박, 그리고 금융 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 지배력을 키울수록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초반에는 무료를 내걸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면 수수료를 마음대로 높여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당에서 플랫폼 기업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등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성급한 규제는 자칫 신사업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가계빚이 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이런 대출 중단 사태는 여러 은행에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 이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대출도 안 되고 금리까지 올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막막하고.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들은 아예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오는 11월 말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이런 조치는 최초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많이 넘어서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른 수준이고, 우리은행은 9월까지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과 가계빚 조절을 위해 대출 억제를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7월 말 가계대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13% 늘어난 1,700조 원. 가계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약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도 연봉의 2배에서 연봉 이내로 축소하라고 은행에 주문했습니다. 여기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어서 금융소비자들로서는 갑작스런 대출 절벽에 부딪히는 등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내 테이퍼링, 즉 풀린 돈 회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9일 연속 매도세 코스피는 열흘새 7% 가까이 추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빚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어제 4개월 만에 3,1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늘도 1% 넘게 추락하면서 3,06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9일부터 8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역대 최고 수준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만에 다시 1,18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안에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데다 투자은행은 그 시점을 11월로 구체화하는 전망까지 내놨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 구체화 이슈가 시장을 패닉에 가까운 하락세로 만들었다. 반도체 업황 둔화와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겹치며 코스피 지수는 열흘새 7% 가까이 추락한 끝에 연초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 빚내서 투자했다가 강제 청산당한 금액은 어제 4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비투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9월 말 미 중앙은행 회의 때까진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9월 FOMC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 이제 확실시되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되느냐라는 부분도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현금 비중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의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러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지선호 기자가 이 개편안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6억 원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기존 0.5%에서 0.4%로 낮췄고 9억 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0.9%를 적용했지만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정했습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최고 900만 원이었던 중개 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율을 낮춰 6억에서 9억 원 사이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고정된 수수료 대신 상한 요율만 정했고 이에 따라 현행대로 거래 당사자들은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 지역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강남 외에 이제 은평구나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평균 가격이 낮거든요. 절대로 굶어 죽으란 얘기죠. 역촌동의 공인중개 사무소들은 대부분 이곳처럼 어제 오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편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처진 솔가지에 이렇게 매미가 위를 보고 앉았습니다. 소품이지만 비스듬히 가른 구도가 절묘하죠. 우리 산하를 일일이 답사해 진짜 풍경을 담아낸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정선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매미는 송진이 끈적하게 흐르는 소나무에는 좀처럼 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겸재의 눈썰미가 무뎌진 걸까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이 제목에 숨어 있습니다. 한서는 날이 서늘해지는 처서 무렵 허물을 벗는 는매미를 말합니다. 곧 추위가 닥쳐서 죽는 게 무서워 더는 울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죠. 후환이 두려워 쓴소리, 고든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나무에 앉은 겸재의 매미는 그런 세태를 꼬집습니다. 중국이 갈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면서 홍콩과 중화권에 등장한 용어가 그래서 한선 현상, 한선 효과입니다. 언론가 움츠러들어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못하는 위축 효과를 가리킵니다. 처서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앞서 안건조정위는 위성정당의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알박기 꼼수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된다는 경고까지 나온 징벌적 언론악법의 본회의 통과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누구도 언론 자유를 흔들 수 없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급박해 재갈을 물리려는 징벌법에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기이한 이율 배반이고 유체 이탈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고위공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면서도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력의 눈에 가짜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언론징벌법을 처음 주장한 이상직 의원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 오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박기에 복무한 김의겸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최순실 보도와 관련해 언론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역사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불리하면 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지금 비판이 적지 않다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언론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가 정권도 지켜준다고 했죠. 더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울지 않는 가을매미였습니다. 요즘 들어 잠깐 내리는 소나기 소식이 많았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2차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일단은 내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 수준의 많은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150에서 200mm 이상, 중부 지역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에서도 최고 100mm까지 오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안으로는 바람이 특보 수준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